지난 5일 대한민국의 최북단 영토 연평도에서 사이렌이 울리며 섬의 모든 주민이 다급히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북한의 사군단에서 장산국과 등산고제 해안포를 돌려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포격을 실시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북한은 이날 무려 200발 이상의 포탄을 사격했고 NLL 이북 7km까지 북한군의 포탄이 낙하하며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9월 19일 군사합의를 어기고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방사포를 동원한 해상 포격을 실시한 것입니다. 14년 전 연평도 포격전의 악몽이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우리 해병대원들이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대 포병부대에 대응 사격 명령이 하달되었고 연평도의 연평부대와 백령도의 해병 유교단은 즉각 K9을 전투태세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 두 부대에서 동시에 서해를 향해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로 금지했었던 해상 실사격을 6년 5개월 만에 재개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수백 문의 방사포를 동원해 있는 포탄 없는 포탄을 다 끌어모아 2시간 동안 200발을 사격한 반면 우리 군은 북한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K9 자주포만으로 그 2배에 달하는 155mm 포탄 400발 사격을 완료했습니다. 아직도 포탄을 손으로 날라 한 발 한 발 장전하고 쏴야 하는 북한의 방사포와 달리 최첨단화된 자동장전장치로 분당 6발을 사격할 수 있는 K9 자주포, 격이 다른 양군의 포탄 보급 능력 등 이번 포격전으로 양군의 능력 차이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9월 19일 합의로 인해 수십 킬로미터 단위의 해상 사격을 하지 못하고 육지에서 10km 이내로 제한된 사격 훈련만 실시해왔었기에 우리 장병들의 사격 실력이 녹슬었을까 우려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해병대원들은 북한의 공격 원점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수십 겜 떨어진 남서쪽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전혀 녹슬지 않은 사격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직접 K9를 몰고 포격을 실시했던 해병대원들의 생생한 증언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연평부대의 포격을 지휘했던 포대장 이재민 소위는 내륙 지역 순환훈련에 참가하며 실사격 경험도 있었고 꾸준히 반복된 비사격 훈련을 해왔기에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다시 한번 연평도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했지만 북한이 도밭에 올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마음으로 작전에 임했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백령도에서 K9 사격을 실시했던 해병대 제6여단의 이영화 상병은 북한과 실제로 교전할 수도 있는 상황에 두렵지 않았었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영화 상병은 서북도서 절대사수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의연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전우들을 보며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기습 포격에도 전의를 불태우며 반격을 개시해 13분 만에 북한군 진지를 초토화시켰던 연평도 포칠중대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기습 포격에도 우리 해병대원들은 침착하게 K9 자주포를 대피시켰고 북한의 공격이 끝나자마자 K9를 다시 끌어내 단 13분 만에 대응 사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일 예정된 훈련에 따라 K9의 포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이기도 했고 이대는 북한의 포격으로 일대는 훈련 중 불발탄이 걸려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13분 만에 반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해병대원들이 평소 실전을 대비해 철저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죠. 이번 연평도 포격 소식은 중국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되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K9이 이번에도 무능함을 증명하고 말거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9 300발을 쏴놓고도 한 발도 못 맞춘 그 고철 말이지. K9 사대가 적진에 80발 이상을 쐈었지만 한 발도 명중하지 못했었다. 연평도 포격이 아직도 기억난다. K9 9대 중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많지 않았고 포격은 모두 목표물에서 빗나갔었지. 중국 네티즌들은 지난 연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해병대의 반격이 전혀 북한군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며 한국군의 무능함과 항상 자랑하던 K9이 쓰레기 무기라는 사실이 들통났었고 이번에도 망신당할 거라며 비웃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당시 공개됐었던 한 장의 위성사진이었습니다.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탄착군을 살펴보면 K9에서 사격한 포탄이 북한의 방사포와는 다소 떨어진 주변의 논밭에 착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네티즌들은
아직까지도 K9의 명중률이 형편없다고 호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K9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기상 측정 정보가 정확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탄착군을 살펴보면 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당시 기상관 측 정보가 수시간 전의 곳으로 오차가 발생하여 탄착군이 조금 앞쪽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응 사격에도 탄착군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과 우리 장병들의 사격 실력을 보여주는 결과였죠. 또한 속 시원하게 북한의 포대 전부를 날려버리진 못했지만 155mm 포탄의 살상 반경이 50m이기에 6개의 방사포 중 4개가 타격 범위 안에 들어왔었으며 북한 진지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지며 쑥대밭이 되었고 지휘본부까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후 북한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전 직후 북한에서 사후 훈장 수훈자만 5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북한에서 훨씬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는데요. 사상자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무기 성능 차이를 실감하며 북한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김정은이 직접 최전선까지 나와 사기를 북돋아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더욱 강력하고 많은 화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에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차를 추가로 배치하며 화력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원래 연평부대는 육문에 K9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K9 18문과 K10 9대가 추가로 배치되었죠. 또한 이후 전방 포병부대에서는 포탄과 장약을 상시 적재하여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고 중국에서 백령도나 연평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어떻게든 한국 무기의 성능과 해병대의 기량을 폄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한국 방산에 대한 질투도 있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연평도,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5도는 한국이 중국 앞바다에 띄워놓은 항공모함이나 다름없는 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령도는 중국 해군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해군의 3대 함대 중 하나인 북해 함대의 경우 한반도를 향해 툭 튀어나온 산둥반도에 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함대이기에 중국에서 최초로 건조한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가장 먼저 이 북해 함대에 배치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산둥반도에서 백령도까지의 거리가 고작 180k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령도에는 유사시 대함 사격이 가능한 K9 자주포와 2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지대함 하푼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K9는 실사격을 통해 해상 표적 타격 능력을 인정받아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 방해를 위해 대량으로 도입할 정도로 지대함 무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세계 최대의 탄약 생산업체로 부상한 풍산에서 개발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으로 K9의 최대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리며 더욱 위협적인 무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먹고 백령도를 완전 무장한 요새로 만들게 된다면 중국의 최중요 함대가 대한민국 해병대의 살상구역 킬 존케어 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북해 함대가 서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이 완전히 틀어막히며 중국 해군의 전력 3분의 1이 그대로 발이 묶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 백령도 소식을 주목하며 백령도에 배치된 화력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소식에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백령도를 포함한 서북 5도의 군사요새와 계획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핵심인 백령공항 계획도 척척 진행 중인데요. 민군 겸용공항이 될 백령공항은 지난 2022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7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정반대편 울릉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처럼 바다에 구조물을 쌓을 필요도 없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백령공항이 완성되고 F-16, F-15K, FA-50 등 우리 군의 전투기가 배치되게 된다면 우리 공군의 작전 반경이 북한 전 지역과 중국의 요등, 산동반도 전 지역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만약 KF-21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배치된다면 평양 타격까지 단 1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할 점이라면 북한과 매우 근접해 있는 만큼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공격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대당 수백억이 넘는 전투기를 상시 배치해 두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인데요.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백령공항은 북한군의 한 번 목표가 되어
포격 및 기습 상륙 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었기에 백령도를 본격적으로 요새화하는 작업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6월 백령도 해병부대에 최대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천무 다연장 로켓과 신형 차륜형 자주대공포, 천호, 신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 등 각종 국산 신무기들이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연평도의 타격 능력뿐만 아니라 방어 역량까지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여기에 백령공항까지 완성된다면 진정한 의미로 대한민국의 불침항모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NLL을 두고 불법무법이라며 한국의 영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포격 도발이 이루어진 같은 날 경의선 일대의 지뢰를 매설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려워진 것인지 여느 때보다 전쟁을 외치고 있는 북한이지만 14년 전과 똑같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해병대원들과 우리 국군 장병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상 북한군 따위를 두려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전쟁으로 전 세계의 안보 위협이 가중된 가운데 패권 싸움으로 격화되며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패를 꺼내들고 중국이 뒤를 봐주는 행태가 드러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러시아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이 패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IRA를 발동했으며 결정적으로 반도체 과학법으로 중국이 철단 반도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자원을 수출 동제하거나 새로운 자원 개발을 위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원을 다 중국이 가져간다면 미국도 반도체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계산입니다. 실제 지난 수개월간 중국은 희토류, 갈륨 등 희귀금속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가운데 여전히 인류의 미지의 땅이자 엄청난 자원의 보고인 북극에 대해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바다얼음이 녹아 북극해에 새항로가 나타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미매체 WSJ는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나가자 미국이 추격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금주 진단했습니다. 북극해는 과거에 천연자원 채굴을 위해 다수 국가가 비교적 평화롭게 협력하는 광활한 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빙이 녹아 남쪽 가장자리에서 선박 운항의 폭이 넓어지자 다른 저위도 해역에서와 같은 쟁탈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앞서 논한 자원 패권 싸움이 열리는 상황인 겁니다. 러시아는 최근 수개월 동안 폭격기에 북극해 정찰을 늘렸고 북극해 남쪽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전략무기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병력이 약화하자 핵무기를 탑재한 흑해함대 잠수함 등 전략무기의 위협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는 묵극해에서 비군 사용 선박의 활동도 늘리고 있죠. 위성분석업체 AAC 스페이스 퀘스트에 따르면 작년에 북극해에서 활동한 상선, 정부 선박은 709대로 2018년보다 22% 많았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나아가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중국을 북극해에 끌어들이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는 미국 알래스카주 알류샨 열도 근처에서 진행된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선단을 주도하는 선박은 유도 미사일을 10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 난창이었습니다. 러시아 군함과 중국 연구용 선박의 북극해 근처 출몰은 간혹 있었으나 전투태세를 함께 담금질하는 건 비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해안경비대 사령관이던 네이선 무어 미국 해군 소장은 이러한 중로 훈련을 보고 전투 요원들이 함께 수상작전 집단의 대열을 갖추고 열을 내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이 북극해에 두는 전략적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뚜렷하게 발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알래스카 근처의 정찰용 부표나 풍선을 미국에 보냈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의 경계심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풍선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로저 위커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이 북극권을 자국 전략이의 핵심으로 분명히 했으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저들을 막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극해 운항의 필수인 쇠빙선을 늘리고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위성, 무인기 등으로 추적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선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들 근처에 있는 바위섬을 영유권 분쟁 속에 점유하고 군사시설로 만들어 전략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캐나다 등 동맹국 근저에 재현될 수 있죠. 그 북극의 어떤 섬에 중국이 러시아와 합을 맞춰 우리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골치가 아파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작년 10월 새 북극해 전략을 통해 환경, 경제개발, 국제협력보다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등 북극에 대한 군사적 의미를 강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서방으로서는 러시아가 북극해를 가장 넓게 접한 국가인 만큼 관계 악화에 따라 북극해 활동이 더 심각한 경계 대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미국이 보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일단 일축하면서 단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동해에서 진행한 합동훈련은 선단 간 상호운영 능력을 개선하고 항로와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북극 점령과는 관계없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이르면 2030년부터 북극해에는 가장 더운 9월에 바다얼음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해운업계는 러시아 북쪽 해안이 수에즈 운하와 남쪽 해양을 대신해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선박들이 북극을 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북극 항로를 자국이 규제하며 중국 등지에 에너지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국은 자국 알래스카 근처 베링해를 통과하게 될 이 교역로의 남중국해처럼 항행의 자유를 압박합니다. 그러다 보면 러시아 중국의 편과 미국 동맹의 편이 갈라져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지난 7월에 벌써 13번째 북극해 과학 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등에서 막히자 더욱 자원 탐사나 확보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중국 국가자원부가 조직한 이번 탐사는 북극해의 대기, 해빙, 해양 수면, 아래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 극지연구소가 북극해에 대규모로 배치될 수중 청취장치 실험을 끝냈습니다. 이 장치 배치를 통해 음향 정보를 수집해 통신, 항법,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잠수함의 이동과 은닉에 사용될 수 있는 빙하로 덮인 북극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강력 반대해 왔는데 이제 중국이 러시아와 대놓고 손을 잡고 북극에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도 원래 미국과 같이 중국 행동을 반대하다가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밀착하면서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스스로를 이진 북극 국가라고 선언하며 북극권을 1대1로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북극에서 어떤 구실을 들어서 중국이 지배하고 자원을 독점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게다가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에도 올 초에 제오기지 건설을 진행하며 극지방 활동을 늘려갑니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해 인민의 반군의 감시 능력이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 해군을 위시한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러 밀착에 의한 북극 확장을 우려합니다. 여기에 북극 지방의 러시아와 합계 가장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역시 근심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국가는 향후 2터부터 30년간 군함의 건조와 운용에 대한 대책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장 노후 군함 교체를 비롯해 유지 보수하는 데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며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연안을 가지고 북극을 접해 잠수함 12대 교제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며 캐나다가 중국을 경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의 패권을 가져가는데 한국을 전격 고려하고 투입하려 하는 상황인데요. 북극에 필요한 쇠빙선 LNG, 추진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건조된 군함과 잠수함이 북극 패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 매제는 한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비롯해서 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미 국방 여론조사 기관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전 세계 조선소 절반이 중국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과 군함 건조를 따라잡는 대안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80조 원의 잠수함 교체 사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잠수함 업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제 캐나다 해군 관계자는 올 4월에 왔었고 10월에 일본과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두 국가의 디젤 잠수함을 비교하면서 캐나다 해안 방어선과 북극 안보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유일한 능력이 조명되면서 캐나다와 미국 조자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두 국가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함정의 비용 절반만으로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미국은 앞으로 군함의 유지 보수를 한국, 일본에 소싱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한 디펜스 매거진에서는 최근 보도에서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조명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동시에 뛰어들지만 사실상 세 군데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려면 미쓰비시, 이마바리, 조선소 등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들은 한 곳이면 12척을 충분히 기한 내 납품할 것이라고 봤고, 실제 하나오션 등은 단독으로 입찰하고 이일 나누는 공동 컨소시엄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걸로 봤습니다. 한국 조선소 한 곳은 캐나다 잠수함 12척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감탄한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잠수함 입찰은 30일의 경쟁률이지 결코 한일전의 10일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주하는 국가에서도 의견 충돌이 잦을 수 있는 연합 컨소시엄보다는 개별 기업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데요. 실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각각 매년 함정을 몇 척 이상 건조할 능력이 된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기술과 건조 능력은 급변하는 패권 싸움이 격화하는 세계 각지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이죠. 미 국방부가 2030년까지 약 350척의 함정이 필요하며 캐나다 역시 길게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잠수함의 경우 이제 폴란드에서도 발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유럽 영내 조달의 룹을 깨고 프랑스의 나발, 독일의 티센크우프, 노르웨이의 사브에 더해 한국을 입찰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더욱더 잠수함 경쟁을 치열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쟁의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용도가 아님은 현재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납품과 실력, 유지 및 보수와 교육까지 종합 패키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가로 한국의 잠수함을 발주할 가능성이 작지 않으므로 주변국은 빠르게 선주문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미 K9, 자주포, FA50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들은 주문이 밀려 빠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북극의 패권다툼은 이제 한국의 군함과 잠수함 납품과도 관련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한국의 방사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조선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적 수주량이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으며 세계 점유율도 67%로 올라갔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5월 선박 발주량 79척 가운데 중국이 141만 CGT 52척, 68%, 한국이 51만 CGT 17척, 25%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올해 중국 조선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형 조선업 발주를 이어가는 이유는 오로지 가격 때문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2023년인 지금도 여전히 물량 공세로 저가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 조선업체인 양쯔장조선은 글로벌 2위 선사인 머스크와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8000TULT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메탄올선 8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양쯔장조선이 이 수주를 따낸 것은 한국 조선소보다 무려 100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을 써냈기 때문입니다. 또 양쯔장조선은 CMA, CGM으로부터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24000TU급 컨테이너선 최대 10척의 건조 일감을 확보했는데 이 역시 가격을 정말 낮게 써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중국 조선사들의 저가 공세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의 질은 직접 운행하는 항해사와 기관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항해사나 기관사들이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매우 낮은 품질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박의 선주들과 항해사들은 중국이 건조한 선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가 공세로 점유율만 늘린 중국 조선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최근 조선공업의 꽃이라 불리는 고부가 가치 LNG선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계면신문은 얼마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과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LNG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선에 대한 신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중국이 LNG 선박 건조의 선두주자 한국 조선업 추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 보도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LNG선은 고기술, 고난도,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항공모함, 크루즈선과 함께 조선업계의 3대 꽃으로 불립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LNG선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며 고부가 가치 조선은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 조선소의 자금난과 노동력 부족으로 LNG선 생산이 쉽지 않으며 이것은 중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조 기술로 보면 한중 두 나라는 큰 차이가 없다. 기술 성능, 건조 효율, 인도 시간에서 한국 기업과 같은 수준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조선업계의 희망사항일 뿐 고부가 가치 선인 LNG선 건조에 있어서 기술과 건조 효율, 특히 납기를 맞추는 신뢰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보다 한참 뒤져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충국 국영조선그룹 계열 조선소인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인 CSI 글래드스톤호 폐선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6월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 CSI 글래드스톤호는 첫 항해인 시험 운행을 했다가 호주 근해에서 배가 서버리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후동중화조선은 황금이 중국인 수리공들을 호주 근해에 급파했고 몇 달 동안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수리하지 못했고 결국 폐선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수리비가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질렬한 핑계가 사족으로 달려 있었는데요. 정말 수리비가 이유였다면 수리공들이 몇 달 동안 매달릴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결국 기술력 부족으로 고치지 못한 것인데요. 대체 시험 운행을 하다가 배가 서버릴 정도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보통 LNG 운반선의 수명은 수십 년이고 한 채를 만드는데 기본 1,000억 원 이상의 건조 비용이 듭니다. 보통 몇 년에서 몇십 년 쓰다가 중고로 팔고 3배를 건조하는 것이 선박업계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건조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배가 호주 앞바다에서 퍼져버렸으니 중국 후동중화조선의 선박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게 됩니다. 더구나 CSI 글래드스톤호는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와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시노펙이 함께 발주했지만 일본 3대 해운사인 MOL도 선박 건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MOL은 중국 조선소에 일본 기술 전문가를 배치하고 중국인과 일본인 등 다국적 인력으로 구성된 조선감독팀을 만들어 신규 건조 LNG선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즉, 이 배는 일본과 중국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SI 글래드스톤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6척의 신규 건조 LNG선이 인도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6척 중 첫 번째 배가 이 모양이 됐으니 이 사건 이후 중국 조선업계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중국 조선업계는 한동안 외국에서 일감을 못 얻었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가 제로금리 수준의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주면서 외국 선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진 애를 썼지만 중국 조선업이 고부가 가치 LNG선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더구나 이런 유사한 사건은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사 CMA, CGM형 2017년 중국 선박공업 CSSC에게 발주했던 9척의 23,000T 유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은 2차례나 인도가 지연됐습니다. 인도 지연 소식이 있기 이전부터 국내외 선박기술 전문가들은 중국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능력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약속이 생명인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중국 선박공업은 9척의 배를 주문받아 놓고는 제 시간에 인도를 못하고 2차례나 연기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은 완벽한 품질과 납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례로 필리핀에 있는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선박 가격은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보다 가격이 낮게 유통되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등 가격을 낮추는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MAD, IN, KOREA가 아니라는 점이 가격이 낮은 요인이었다는 게 조선업계의 정설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 품질을 최고로 추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LNG 분야 글로벌 수주에서 중국을 제치고 독주 체제를 갖추게 된 중요한 요인은 바로 화물창 기술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LNG의 기술은 화물창, 즉 LNG 저장 탱크 기술에 의해 결정됩니다. 1990년대 초까지는 모스MOSS형 화물창을 앞세운 일본 조선사들의 동무되었습니다. 그러다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의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멤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LNG 계획판이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은
멤브레인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 GTTGS 트랜스포트 앤드 테크닉에서 1979년 기술 협약을 체결하며 LNG 시장을 선점해 갔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 나서 멤브레인형 화물창 제작에 필요한 주변 기술 개발의 속도가 붙었고,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조선 3사는 LNG 운반선 시장의 리더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만들고 만든 G2년 만에 폐선된 CSI 글래드스토너의 경우 엔진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HD현대중공업은 멤브레인형 기술에 기반해 하이맥스 HMIX라는 독자 화물창을 개발하고 운항 도중 자연 기화되는 가스를 잡아채 연료로 다시 활용하는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엔진 결함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차이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국 조선사들은 납기일을 잘 못 맞추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년 전에도 중국 조선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봉쇄로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를 비롯해 강력한 봉쇄로 도시 기능을 정지시켜버리자 근로자들이 출퇴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중국 조선소들은 선박건조 일정이 멈춰버렸고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20년은 더 심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 조선소들은 납기 지연이 속출했고, 오죽하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T는 조선업체 불가항력 force majeure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조선업계에서 불가항력 선언은 폭풍 우, 지진, 홍수, 태풍 등과 같이 자연적인 불가항력으로 인해 매도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조항에 의해 면책되는데, 이처럼 불가항력 확인서를 남발해버리는 것은 선주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뒤늦게 무조건적인 저가 수주로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조선해양산업협회 VSM는 최근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의 종선업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중국 조선업계의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5년 전 유럽연합 이후는 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정반대로 조선소와 해운 회사에 국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중국에 대한 유럽 해운업계의 선박 공급 의존도는 너무 커졌고, 이제부터라도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여가야 한다. 중국의 시장 교란 행위 역시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즉 조선업 공급망 위험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입니다. 이미 EU를 포함한 서방 해운사들은 신조선 발주에서 중국 조선사들을 배제해 가고 있습니다. 조선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원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제조할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드문데다가 중국으로 가려던 물량까지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 이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금지를 선언하며 한국과 미국, 유럽의 반도체 생산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는 소식 모두들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과 미국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한방에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상도 못한 곳에서 한국이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중국은 대충격을 받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어제 발표한 반도체 재료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동제는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륨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는 수준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갈륨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소재로 사용돼 수출 통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대체 가스 사용을 통해 수출 통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동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진짜 보복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반도체에 꼭 필요한 회토류를 전면적으로 수출 통제할 수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효과가 없을 경우 중국이 회토류 수출 제한 등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분석가들은 물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 중국은 회토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실제로 중국 회토류 기업들과 호주 회토류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중국이 한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의존도가 크다며 한국의 타격을 주기가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1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에 따르면 스이농 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쉬운 타깃이 되었을 것이라며 중국은 관용에 있어 나라마다 대응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양자 관계의 맥락에서 상호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다른 서방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에 나서더라도 한국에 대한 것보다는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순간에 이렇게 반도체에 꼭 필요한 히토류를 전면 동제해버린다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에 보란 듯 대반전 반격을 펼쳐보였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회토류를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대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베트남의 히토류 채굴 생산량이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베트남의 히토류 광산 생산량은 2021년 400톤 돼서 지난해 4,300토로 급증했습니다. USGS에 따르면 베트남의 회토류 매장량은 약 2,200만 으로 중국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세계 2위 수준이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회토류 생산량을 유일하게 늘린 국가입니다. 경쟁국인 미얀마나 태국의 경우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과거 베트남은 회토류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가격 하락과 규제 장애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손잡고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히토류를 적극적으로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한국 해경의 퇴역 함정을 양도하고 한국산 무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더 이상 중국 함정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고 베트남은 그 대가로 한국에 회토류를 대규모로 공급해 더 이상 중국이 회토류를 무기로 한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해주는 윈윈 전략인 것입니다. 한국의 반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KT가 몽골 정부와 협력해 회토류 등 몽골 내 생산된 광물 자원을 국내에 공급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KT그룹은 몽골 정부와 금융, 의료,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몽골의 디지털 정책 가속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몽골에 있는 회토류를 한국에 대규모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히토류 세계 매장량 16% 보유, 구리위, 형석삼이, 금, 철, 아연 등 80여 종의 광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한국이 중국 대신 몽골이나 베트남 등을 통해 히토류를 수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회토류 가공 기술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회토류를 채굴한 뒤 가공까지 하여 전 세계로 수출해왔습니다. 히토류를 가공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는 중국이 이렇게 가공한 뒤 수출해주고 있어서 회토류 가공 기술에 적극적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할지라도 가공할 수 없어 결국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내 기업 KSM 메탈스는 연구자석, 원료 네오디뮴을 친환경적으로 재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며 지금껏 누구도 하지 못했던 히토류 분야 자체 공급망을 형성했습니다. 충남대 스타트업 지론텍 KSM 메탈스의 전신이 가진 기술의 가능성을 꿰뚫어보고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안 겐들 65 호주 ASM 회장입니다. 호주 증시 상장 회사인 ASM은 매장량 1,890만 돈 규모의 히토류의 소금속 광산을 보유한 종합광물기업 겐들 회장은 5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한국 대기업들도 회토류 공급망 구축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토류 공급 파트너로 한국을 택한 이유가 기술 친환경 재련 때문이냐는 질문에 확실히 그렇다 데피니트ly YES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충남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은 신기술 논문 하나가 호주 거대 광산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겐들 회장은 올해만
한국을 4차례 방문했을 정도로 국내 희토류 금속 제조 공정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주 거대 광산기업이 호주에서 채굴한 막대한 규모의 희토류를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가공한 뒤 한국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는 회토류를 무기로 공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회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앞으로는 회토류가 필요 없어질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며 중국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해 산업계의 금으로 불리는 희귀 광물인 희토류, 영구자석 형태로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 터빈 등에 두루 사용됩니다. 그러나 매장량이 적고 비싼 데다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서 자원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이 회토류를 대체하는 소재를 개발했다는 국내 연구진의 파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울산대 홍순철 교수팀이 철과 니켈, 질소의 화합물이 희토류 보다값은 싸면서 효율이 높은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홍순철 울산대 물리학과 교수는 철, 니켈, 질소를 섞어보니까 성능도 괜찮고 높은 온도까지 영구자석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결과 회토류 영구자석은 580도 정도에서 자석의 성능이 떨어졌지만 새 모델은 720도까지 성능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이 연구 결과는 재료금속 공학 분야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악타 머티리얼리아에 게재됐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회토류를 쓰지 않고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폭탄 발표한 것도 한국과 손잡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3월 열린 테슬라 투자자 행사에서 나온 소식이 완성차 업체들을 비롯한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테슬라 파워트레인 사업부 임원 콜린 캠벨은 공급망 문제와 회토류 자석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때문에 모터에서 회토류 자석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캠벨은 희토류 123으로 표시된 3가지 물질이 등장하는 슬라이드를 2장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테슬라 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양이 각각 500g, 10g, 10g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 회토류가 모두 0구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토류 1이 바로 모터에 사용되는 영구 자석의 핵심인 희토류 금속 네오디뮴입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자석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새로운 상업용 자석은 세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희토류의 용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자석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모터가 바로 네오디뮴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네오디뮴은 쉽게 부식되고 부서지는 데다 섭씨 80도가 넘으면 자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철 붕소와 섞어 합금을 만듭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3kg의 자석으로 300kg이 넘는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회토류 영구 자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면 자력을 발휘하는 전자석을 이용한 모터를 사용했죠. 하지만 5년 전 모델 3를 양산하면서부터 뒷바퀴 두동 모터에 네오디뮴 자석을 썼습니다. 강한 자성으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크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희토류 제로 선언은 이 때문에 업계의 의구심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자석이 더 긴 주행거리를 보장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희토류를 안 쓰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울산대 홍순철 교수팀이 철과 니켈, 질소의 화합물이 희토류보다 값은 싸면서 효율이 높은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과 손잡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